198조 원입니다. 한국 1년. 국방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 법정에서 두 남자가 맞붙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한때 같은 꿈을 꿨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머스크는 그 198조 원을 자기 주머니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재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 진짜 게임의 판을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The Dial입니다. 자, 먼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샘 올트먼은 Y 콤비네이터라는 스타트업 육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벤처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야망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더 위대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을 멘토로 삼아 쫓아다녔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의 그 머스크 말입니다. 두 사람이 친해질 무렵 AI라는 단어가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던 건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딥마인드를 품에 안고 복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올트먼은 머스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돈만 밝히는 기업 하나의 손에 독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오픈 AI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오픈 AI는 왜 처음에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했을까요? 단순히 명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AI 분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미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고발주자가 그 경쟁에서 인재를 끌어오려면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비금전적 유인이라는 개념이 작동합니다. 비금전적 유인이란 월급 말고 다른 이유로 사람을 모으는 힘입니다. 사명감, 명분, 역사적 의미 같은 것들입니다. 비영리라는 간판은 순수한 연구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이었습니다. 구글이 돈으로 못 배우던 AI 천재들을 오픈 AI는 명분으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이름값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함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내 얼굴 보고 온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 4년 동안 머스크는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사무실도 얻어줬습니다. 임대료도 냈습니다. 그렇게 설립 합의 문서에는 한 줄이 새겨졌습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한다. 이 한 줄이 나중에 폭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 왜 깨졌을까요? 2017년입니다. 오픈 AI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돈이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AI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계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AI 개발은 반대로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비영리 기부금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올트먼이 머스크에게 제안했습니다. 영리법인, 즉 주식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합시다. 그런데 머스크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머스크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미 낸 5천만 달러 때문입니다. 비영리 법인에 기부한 돈은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그 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과거 기부금은 지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머스크가 초창기에 700억 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회사가 영리 전환 시 그 돈에 대한 주주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사후적 비용 전가라고 합니다. 사후적 비용 전가란 처음에는 조건을 숨기다가 나중에 비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돈은 이미 썼는데 지분은 없고 통제권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머스크는 올트먼에게 강도 높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리 전환을 하려면 내 5천만 달러부터 투자금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비영리를 유지하든지 하라고.
그 이메일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공개됐습니다. 결국 머스크와 올트먼의 관계는 2018년에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픈 AI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22년입니다. 오픈 AI가 세 글자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챗 GPT입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단독으로 130억 달러, 약 1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비영리로 시작했던 오픈 AI는 어느새 기업 가치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공룡이 됐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조직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오픈 AI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위에는 비영리 재단이 있고 그 아래에 돈을 버는 영리 자회사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구조를 법정에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박물관과 기념품점이라고. 비영리 재단은 박물관입니다.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그 아래 영리 자회사는 기념품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념품점이 박물관의 피카소 그림을 훔쳐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박물관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가 챙기고 있다는 것이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직접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지금까지 올린 수익을 분해해 봅니다. 2024년 기준 오픈 AI의 연간 매출은 약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충격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오픈 AI는 미래 성장을 위해 데이터 센터 용량 확보 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 계약 총액이 무려 6천억 달러, 약 800조 원에 달합니다. 매출 17조 원인데 의무 지출 계약은 800조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매출의 47배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월급이 100만 원인데 카드 할부 잔액이 4,700만 원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레버리지 리스크입니다. 레버리지 리스크란 미래 수익을 미리 당겨 쓰다가 그 수익이 예상보다 작을 때 파산에 이르는 위험입니다. 오픈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내부 임원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대로라면 데이터 센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이 경고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오라클 등 AI 관련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전장에 흔들렸습니다. 오픈 AI 하나의 내부 문건이 한국 반도체 시장까지 움직인 겁니다. 이것이 AI 생태계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이 시점에 소송을 냈을까요? 네 번째 단서입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기가 투자한 5천만 달러를 돌려달라든지 거기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달라든지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청구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픈 AI가 그동안 번 돈 약 198조 원을 자기한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픈 AI의 비영리 재단에 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가 혼합된 현재 조직 구조를 해체하고 원래 비영리 구조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올트먼과 그랩 브롱먼, 오픈 AI 사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구들을 보면 머스크가 진짜 노리는 게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픈 AI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략적 소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전략적 소송이란 실제 승소보다 소송 자체로 상대방에게 비용과 혼란을 안겨주는 전술입니다. 영어로는 slap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머스크가 완전히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합니다. 법리상 비영리 약속이 강제 이행 가능한 계약인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스크 입장에서는 소송을 이기든 지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픈 AI는 지금 기업 공개, 즉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하려면 회계감사, 법적 리스크 검토, 투자자 설명회 등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픈 AI 경영진은 거기에 신경을 쏟을 수 없습니다. 상장이 지연되면 그 안에서 주식 대박을 기대하던 천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인재들을 머스크가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게임의 판입니다.
박물관을 지키는 척하면서 경쟁 가게를 닫으려는 전략입니다. 자기 가게는 따로 있으니까요. 올트먼 쪽 반론도 들어봐야 합니다. 올트먼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머스크, 당신도 처음에는 영리 전원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동의했다가 혼자 독차지하려다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7년 올트먼이 영리 전환을 처음 제안했을 때 머스크가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라 협상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내부 경영권을 원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가 틀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를 나간 뒤 한 일을 보면 됩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AI 기업 xAI를 설립했습니다. 그록이라는 AI 챗봇도 출시했습니다. 비영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경쟁 AI 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에 챗GPT를 탑재한다고 발표하자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오픈 AI를 쓰는 기기는 내 회사에 반입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쟁자를 향한 적대감이 소송의 실제 동기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해외와 비교해볼 차례입니다. 비영리와 영리의 경계를 다루는 조직 구조는 오픈 A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PBC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Public Benefit Corporation, 공익법인입니다. 이 구조는 영리 기업이면서도 법적으로 공익 목적을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한 회사 형태입니다. 엔트로픽이 이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리 투자도 받고 돈도 벌면서 동시에 AI 안전을 법적 의무로 명시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구조를 명확히 설계했다면 오늘 같은 소송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지식 플랫폼입니다. 수억 명이 사용하지만 광고를 달지 않습니다. 연간 기부금만으로 운영됩니다. 2023년 기준 위키미디어 재단의 연간 수입은 약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AI 회사와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비영리 순수성을 지키며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처음 표방했던 비영리 AI라는 이상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모델이었는지 위키피디아는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 여러분께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픈 AI가 흔들리면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일까요? 이것이 AI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서비스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은 GPU, AI 가속기 같은 반도체가 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HBM을 가장 잘 만드는 곳이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도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비용을 감당 못한다는 뉴스는 AI 서버 투자가 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AI 서버 투자가 줄면 반도체 수요가 줄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 전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먼 나라 미국 법정의 소송이 코스피를 움직입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의 연결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주식이 있다면 오픈 AI의 재무 상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법리상 머스크의 완전 승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미국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비영리 설립 합의가 법적으로 강제 이행 가능한 계약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오픈 AI는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부 재무 위기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계약 규모와 매출 사이의 격차가 공개됐습니다. 상장 일정은 불확실해졌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xAI는 오픈 AI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엔트로피 클로드나 구글, 제미나이 또는 xAI의 그록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AI 패권 전쟁의 판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기업의 지배구조 법제화입니다. 비영리를 표방하는 AI 조직이 어떤 조건에서 영리 전환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선단체가 그냥 기업이 될 수 있으면 기부자와 공익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AI 수익의 공익환원 의무화입니다. AI 기술이 공공 데이터와 인류의 지적 자산으로 만들어진 만큼 수익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환원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재무 공시입니다. 오픈 AI처럼 비공개 기업이 전 세계 AI 생태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핵심 재무 정보는 공개돼야 합니다. 투자자와 소비자가 정보 없이 의사결정을 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머스크와 올트먼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싸움 자체가 AI 시대의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픈 AI 위기가 실제로 터진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코스피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는지 숫자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거품론의 실체를 직접 추적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더 다이얼이었습니다.